과학톡 최미영입니다. 손안에 있는 똑똑한 비서,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통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전체가 스마트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쓰레기 문제, 주거 환경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과학톡에서는 미래 도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보의 흐름이고 정보가 결국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정보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 나가는 네, 이 스마트 시티란 어떤 도시인지 개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스마트시티는 편한 도시죠. 사람한테 편한 도시. 도시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정보를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시. 그것이 이제 스마트시티의 가장 큰 핵심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마트시티의 안에는 정보가 들어있다. 형태적으로 정보통신망이 있고, 형태적으로는 빅데이터가 있고, 형태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쉽게 얻게 해주는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포함된 그런 내재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컴퓨터가 도처에 다 깔려 있는 그런 도시가 이제 스마트시티고, 가치적으로는 사람한테 편한 도시, 안전한 도시,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도시를 스마트시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미래 도시에 대한 그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고층 빌딩 위에는 위성 안테나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리고 도로 자체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상태의 어떤 그런 미래 도시가 있었는데 상당 부분이 그 미래 도시처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미래 도시를 예측한 것 중에서 안 된 것이 길이 움직이는 거. 이것만 아직 안 됐지,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미래 도시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미래 도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기대가 좀 됩니다. 예, 저한테는 이제 그 스마트 시티 하면 어떤 것이 스마트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도시를 꿈꾸냐면요. 제가 직장이 있고 직장을 걸어갈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도시. 네. 그 도시가 저한테는 스마트하고요. 네.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에서 어떤 도시를 어떤 사람들은 뭘 원할까를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어떤 스마트 시티가 경쟁력이 있을까? 네, 어떤 도시가 스마트하고 어떤 도시가 경쟁력이 있을까?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예. 스마트 시티가 형태적으로는 정보통신망 혹은 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거의 지향점은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사람한테 편한 도시가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정보통신이라고 해서 기술이라 해서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아날로그 형태로 안전하게,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도시를 만들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되면 기술을 이용해서 똑똑한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네, 이석봉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전에 그 테레비를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일본 다큐멘터리인데요. 거기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도시의 경찰들이 이미 쓰고 있는 건데, 프레드폴이란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범죄율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도로의 치안 상태라든가 또 차량의 빈도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AI가 분석을 해서 오늘은 범죄가 여기서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여기를 순찰해 보셔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가서 본 그 경찰들이 순찰하는 게 나옵니다. 순찰하고 진짜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검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마약을 했고 또 남의 그 고급 시계를 갖고 있고 칼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검거했다는 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보면서 야, 미래 도시는 정말 저렇게 될 건가? 저런 게 바로 스마트 시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그랬는데 여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한테 편하다, 쾌적하다. 그런 가치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외국에서의 베스트 사례는 어떤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증이 나오네요. 네,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퍼지면서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과 더불어서 이 스마트 시티도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게 어떻게 추진이 되기 시작한 건가요? 스마트 시티가 학자들이 초기에는 상상을 해내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버추얼 시티. 우리가 가상의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정보 도시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도시에서 실제로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질까? 그래서 정보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실체를 만들어낸 게 누구냐면 마크 와이저라고 하는 유비퀴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 정보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할까? 그러려면 모든 세상에 컴퓨터가 도처에 다 박혀야 된다. 유비퀴터스라는 뜻이가 도처에 편재해 있는, 퍼져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편재해 있으면서 센싱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센싱을 하고 그게 2008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유비퀴터스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유비퀴터스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핸드폰이 만들어지면서 손 안에 모든 정보들이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나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시티, UCT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범세계적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앞으로의 미래 도시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정보이다. 그럼 그 정보는 어떻게 구현할까? 구성 요소는 뭘까? 컴퓨터다. 컴퓨터의 망에 의해서 서로 소통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컴퓨터망의 소통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 도시 안에 사물에도 바뀌고 사람한테도 가져가고 새로운 로봇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보의 흐름이고 정보가 결국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정보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고요. 스마트 시티는 일하는 혁신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죠. 최근에 이제 제가 봄에 뉴욕을 갔었는데요. 그 아파트에 보니까 아파트에 이제 공동으로 쓰는 세탁기를 운영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가보면 예를 들어서 뭐 거기 10개의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기를 다른 사람이 다 쓰고 있다. 그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보면은 지금 그 쉬고 있는 세탁기하고 작동하고 있는 그 세탁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세탁기를 딱 예약을 하고 내려가서 그걸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되는 이런 세탁기까지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를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스마트 시티 중에 스마트 시티의 기본적인 철학이라 할까요? 이거는 뭐냐면 공유입니다. 공유. 2013년에 세계 전체 인구 중에 50% 이상이 이제 도시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시에 갑자기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집을 지을 땅이 없어요. 두 번째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자원이 고갈하게 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눠 쓰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하는 거죠. 나눠 쓰려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죠.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결국은 또 하나의 소통이 결국은 이 스마트 시티의 또 하나의 핵심 가치가 되는 거고요. 뭘 소통하느냐? 가치를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막고 두루두루 널리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게 스마트 시티가 만들려고 하는 궁극적인 꿈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스마트 시티를 그 공유 경제 이런 거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공유 경제가 언제 성공할 수 있나?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어떤 모습으로 할 건지, 우리는 첨단을 원하는지, 아날로그를 원하는지, 고령화된 노인을 원하는 건지, 청년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할 거냐? 예. 그리고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제 그 절차에 대한 합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유 스마트 시티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민 센서드 도시라고 하는 제가 정의를 그렇게 하는데요. 시민이 센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 불편해라고 하면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 의견이 나는 편해라고 하는 사람과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유가 성공할 것이냐. 여러 가지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그다음에 상가나 업무지의 지하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보안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서 해코지를 하게 되면 그 관리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공유를 하기 위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유라는 가치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혁신적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세심한 배려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세종시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런 건데 세종시의 주차장이 부족하다. 주차장을 찾으려고 빙빙 돌면서 소비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한 25% 정도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빙빙 돌지 않고 다른 사람 이 공간에 사용되지 않는 주차장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에다 연결 줄 수 있다면 바로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건물 지을 때부터 자동차가 있을 때 이게 점유되고 있는지 점유되고 있지 않는지를 센서하는 센서가 거기에 박혀야 돼요. 혹은 뭐 CCTV로 쏴주기도 해야 되고요.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새로운 통합운영센터에다 정보를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정보가 쭉 빅데이터로 자기가 갖게 되면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서비스로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을 만들어 주려면 여러 분야의 그 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공간적으로는 내 공간을 다른 사람이 쓸 때는 이 사람이 와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거꾸로 감시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거 사용하면 사용료를 누구한테 어떻게 줘야 할까라고 하는 그 비용 분담의 원칙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스마트 시티가 가려면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세심하게 디자인되어야 하는 거죠. 스마트 시티가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한 건가? 네. 아니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떤 룰을 만드는 부분이 우리가 좀 더 부족한 건지, 뭐부터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논의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성,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어디까지 할 건가, 무엇부터 할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함께 병행됐으면 좋겠다.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의 문제인데
기술이 먼저냐 아니면 공동체의 합의가 먼저냐 이거잖아요. 둘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저한테 답을 하라 하면 저는 기술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기에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만들고 철도를 만들면서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발전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시기를 지나서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산업혁명 초기에 러다이트 운동이 생기잖아요. 기계를 파괴하고 이게 나의 일자리를 빼앗고 이것이 나의 집을 좋은 주거 환경을 빼앗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도 스마트시티도 역시 초반기에는 이런 상태를 어느 정도의 아노미 상태는 거칠 것이다. 상당 부분의 실업도 발생할 것이고 아까 그 시민이 의사결정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모르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은 다 소외가 되어야 하나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당위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하나둘씩 세심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이 결국은 굉장히 똑똑하게 소통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 그게 결국은 스마트시티로 가는 스마트한 시민의 사고방식, 행동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서부터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가 하나 있어요.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감기를 자주 걸리는데 언제 자주 걸리냐면 봄하고 가을에 많이 걸려요. 일교차가 아주 심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잘 때는 좋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새벽이 돼서 온도가 떨어지면 그때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관두고 온도가 어느 이하로 떨어지면 문이라도 좀 이렇게 닫혀줄 수 있는. 그리고 요새 그 장마철 아니에요. 장마철인데 예를 들어서 빨래 이렇게 창문에다가 말리려고 이제 창문 열어놨다가 갑자기 그냥 소나기가 와가지고 그때 좀 이렇게 문이라도 좀 자동적으로 닫아줄 수 있는 그 정도라도 되면은 상당히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거는 가능한 요소일 거고요. 네. 아까 우리가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IoT의 도시입니다. 제가 1993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사고가 난 성수대교는 마치 칼로 자른 듯한 모습으로 두동강이 나 있습니다. 떨어진 교각 상판은 지진의 벼를 연상케 할 정도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94년에 삼풍백관이 무너졌잖아요. 사고 현장은 연속적으로 울리는 사이렌과 비명 섞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걸로 인해서 한국의 건설업이 심대한 타격을 입었잖아요. 근데 만약 그 성수대교에 한 2만 원짜리 거동 센서를 하나 붙여놨었다면 이게 어느 정도 흔들리는 거를 감지를 하거든요. 감지를 하게 되면 일정적인 이상으로 감지가 되면 바리케이트를 딱 쳐서 차가 못 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는 송도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 인천대교에는 지금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시티의 좋은 점은 뭐냐면 사물이 지능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 지능의 쓰임새는 사람이 편하도록 위험한 것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결국은 스마트시티의 좋은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IoT의 도시다. 지능화의 도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게 인간에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논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김인숙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좀 분분하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그 개념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독일 전문가들이 합의한 개념이 있어요. 이제 세 가지인데요.
맞춤형 주문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공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개인 맞춤형 물건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 공장이 생겨가지고 제가 주문하면 공장에서 레고처럼 따라락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같이 이 세 가지가. 그런데 그게 나온 이유가 이 고객들은 나만의 제품을 빨리 값싸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것이 이제 제조 현장에서 시작이 됐지만 서비스까지 다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가 다 바뀌어서 혁명이란 말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마트 시티와의 관계는 스마트 시티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간 겁니다. 스마트 교통, 이동, 스마트 헬스, 스마트 보안, 스마트 경제, 스마트 공장이 한 도시 안에서 전부 구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고 성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그 스마트 시티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 거냐? 어느 도시가 유연하게 반응을 할 거냐? 거기에 이제 차이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장 나타나는 곳이 스마트 시티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통 플랫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생산했죠. 그러고 나서 이걸 사세요라고 공급자가 내놓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놨는데 이게 불편해. 이걸 고쳐줘. 라고 다시 맞춤형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는 소비자가 생산자가 영 형편이 없어.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내가 쓸래. 내가 만들래. 소위 말하는 디자인을 해서 3D 프린터로 넣고 집에서 그냥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품종 다량형의 나의 맞춤형 형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산자 주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고 교환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의 도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도시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놀 때 무엇을 원하는지, 일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 그다음에 잘 때 무엇을 원하는지, 생활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산업으로 어느 순간이든지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시티가 정보를 다루는 도시고 정보의 유동이, 교환이 쉬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디딤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스마트 시티가 없으면 4차 산업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다,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아까 소통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가 기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기술을 러다이트를 한번 우리가 극복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후로도 나타난 기술에 대해서 분명히 또 한번 새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는데 그 가운데서 시민의 그 의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민의 의식이 선진화된 곳은 아무래도 선진국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만을 계속 얘기하고 그럴 저기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우리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는데 현실에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그 공감 그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이 되나요? 어떤가요? 그게 그 초기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미래 도시잖아요. 누구도 경험해보지도 않은 도시. 그래서 미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라고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죠. 시민은 무엇을 요구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만들기 시작을 하냐면요. 스마트 리빙 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거기에 사는 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기술자가 이거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제품으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내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장착을 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다시 쓰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쓰고 나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이건 오케이 통과. 이건 안 돼. 버려야 돼. 소위 말하는 랩 실험실처럼 시민들이 참여해서 서비스도 만들고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고도화시키고 실제로 만들어낸 서비스들을 시민들이 사후에 평가를 하는 이런 시스템들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스마트 리빙 랩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시민들의 발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정보의 기술도 아니고 결국은 주도권은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똑똑한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소통 시민들이 하는 그 소통을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하면서 제일 걱정이 뭐냐면 또 막 새마을 운동처럼 몇 개 합시다 막 이럴까 봐.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기술을 그냥 뭐 자랑하는 이 기술을 자랑하는 도시가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모습에서 다양한 의견 소통의 포맷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어떤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규칙을 정하는 거,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그거를 그거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스마트 시티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은 스마트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왜 중요한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거버넌스는 정말로 중요하죠. 거버넌스는 몇 가지의 거버넌스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것부터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220V를 쓰는데 일본에 가면 110V를 써요. 그죠? 그 단자, 전기 단자도 달라요. 그죠? 아이폰이 쓰는 충전 배터리와 갤럭시가 쓰는 충전 배터리가 달라요.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는 여러 부분의 융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서로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포맷이 같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데이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거죠. 포맷대로.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융합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결국 표준화예요. 기술의 표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혁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혁신은 과거의 것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불편한 거죠. 이렇게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융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조, 협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룰이 결국은 거버넌스죠. 이 이익의 구조 혹은 이 분배의 구조, 이 생산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룰, 그게 이제 거버넌스인데요. 그 거버넌스는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버넌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행정적인 거버넌스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거버넌스, 표준화. 이 표준화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스마트 시티의 1등이 되느냐 아니면 2등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소위 특허의 문제이죠. 국경 없는 싸움에, 기업 간의 국경 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민들이 내 집 앞을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앞을 같이 공유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쓰레기 버리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문화 역시 그것도 시민적인 거버넌스의 하나죠. 그래서 거버넌스는 새로운 룰, 새로운 판에 새술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새술을 새 푸대에다 담아야 되는데 그 푸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결국 거버넌스이고요. 그 거버넌스는 행정적인 거버넌스, 기술적인 거버넌스,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적인 연합, 국제적인 거버넌스, 시민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버넌스죠. 그것 없으면 사상 누각이죠.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가 이렇게 생기면 오히려 거기서 이사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하지 않은 시티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식구들이 이제 그 같이 이제 합쳐서 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새 아파트면서 큰 데로 갔어요. 가보니까 뭐 천장에 등도 많고 그다음에 방에 보일러도 많고 도저히 이게 컨트롤이 안 돼. 어떤 스위치를 눌러야 어떤 불이 들어오는지 하도 이제 이게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옛날 같으면은 방에 가서 그냥 등 하나 있으면 딱 키면은 그냥 됐는데 그거 익숙해지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느니 아무것도 없는 옛날로 돌아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제 생각 같은 나올 것 같다. 이게 충분히. 그래서 아마 스마트시티는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역사를 보면 1999년에 사이버 코리아 22일 전략을 만들었어요. 그때 했던 건 뭐냐면 컴퓨터를 보급하고 컴퓨터를 쓰게 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이 코리아 시점에는 뭐를 했냐면 브로드밴드라고 하는 광대역 통신망을 설치하는 거를 이제 이 코리아 전략에서는 한 거죠. 그다음에 한 게 이제 유코리아입니다. 유비큐터스 코리아. 이건 뭐냐면 지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묶어내는, 공간적으로 묶어내는 지금의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도시 차원에서는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요. 결국은 스마트시티는 적응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스마트 시티 시대의 각광을 받을 직업은 무엇일지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미래 우리의 그 기업의 역사를 보면 대기업 주도에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 주도로 가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아마 1인 기업으로 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을 하려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경영 경제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기업에 있을 때 학점을 잘 받는 사람을 저는 뽑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뭐 전혀 못하는 사람을 뽑지도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같이 사람하고 같이 이게 지낼 수 있는 사람, 느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에 대한 문제죠. 실현하려면 결국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들 때는 나무 썰고 그다음에 못을 받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시티의 만듦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데이터를 끌어와서 사람들한테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려면 데이터 코딩, 랭귀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죠. 이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코딩 수업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코딩 수업이 만들어져서 미래의 만듦은 결국은 코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분석해내는 분석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직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석봉 대표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역시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겠는데 그럴수록 품격 있는 개개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이렇게 미리 헤아릴 수 있는 그러려면은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 품격이란 건 그냥 마음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 지식과 교양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사회가 발전할수록 개개인들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같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최현석 박사님께서는 저는 이제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이 그 새 아파트를 산 다음에 벽지를 다 뜯어내고 거기다가 그 황토를 바르는 걸 봤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기술은 발전이 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적인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그 청소년들한테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전통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과학에 관련된 것도 좀 공부를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인수 박사님. 예, 저한테 이제 스마트 시티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느껴집니다. 이게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그런 살아있는 유기체에 적응할 수 있는가? 그게 저한테도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하나 가져야겠다. 예, 어떤 분야건 뭔가 하나의 강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겠다. 그럼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면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소통하는 능력 중에서도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 자신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제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지라는 그 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 네, 오늘 네 분 모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뭐 역시 교수님이 나오시니까 청산.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